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벽두부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사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나요? 그러게요. 이게 잘해야 되는데 네. 일단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죠.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잘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원드리고요. 네.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나오셔서 네. 이렇게 이 시장 전망도 해주시고 또 정책 이 제안도 해주고 계신데 지난번 나오셔서 해주신 이야기 얼추 저는 다 맞은 것 같아요. 조금 소름 끼치기도 하고. 지금- 조금 더 봐야겠죠. 아, 네. 예, 추세를. 아,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지금 뭐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네. 좋다 안 좋다의 어떤 그 가치가 사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지고 또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건가를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이제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월까지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상승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아파트 가격도 폭등하는 거 아니야? 또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 이거는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하락 추세인 구간에서 나타난 일시적 변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다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나가시면서 방송 때 못하신 이것보다 더 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 주셨었는데 또 사실 이 비상 계엄 사태, 이 내란 그렇죠. 이 사태 이걸 겪으면서 보니까 아, 이렇게 심리가 불안해지면 진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이고 증시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굉장히 컸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관관계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인데 1980년대 이후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후에 고금리에서 계속 저금리를 전 세계가 유지한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저금리 추세 중에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기간이 나옵니다. 뭐 그건 불가피하겠죠. 물가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올렸다가 내리는 그 초입에요. 네네.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요. 아. 그게 정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라든지 그래서 위기가 온다거나 아. 분란이 생긴다거나 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도요. 네. 금리가 저금리 추세 속에서 금리가 인상됐다가 일시 내려가는 추세 그 시점에 나타납니다. 그래요? 되게 재밌죠. 바이러스가 금리를 알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이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저금리 추세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리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런 초입에 뭔가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네. 흥미롭기도 합니다. 미국도 지금 금리가 꺾였잖아요, 작년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 큰 폭풍이 올 것 같은 맞습니다. 분위기고. 맞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큰 경제적 변동을 보면 여기서 일본이 거품 경제 붕괴한 때도 네. 그런 시점에 나타났고 닷컴 버블도 그때 꺼지고요. 그런 시점에. 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런 시점에 오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도 또 공교롭게도 그런 시점에 오고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막 인과관계가 있어서 뭐 이런 원리를 얘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유의할 때다. 아. 그러니까 자산을 투자하거나 네. 운영하시거나 뭔가 결정을 하실 때 이게 과도하게 부채를 많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시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아니 근데 사실은 연초에 금리도 하락하고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 계엄 정국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그러면 정부가 돈도 조금 풀고 이러면서 좀 자산 시장 풀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로 의사결정하려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너무 확신에 찬 행동은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고 네네.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변동기에는 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불안정기가 안정기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럼 환율이나 증시도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거는 아닐까요? 확실히 좋은 모습이에요. 뭐 네. 어제 오늘 일단 체포된 다음에 네. 뭐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이 네.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 반응이라는 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일단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전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에 1,470원 막 이상까지 오르다가 이제 1,450원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올라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저는 1,500원대 이상도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더 올라가지 않는 걸 보고 네. 아 쉽게 말해서 바닥은 네. 최악은 지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 잘. 신중하게. 네, 이제는 더 못하는 건 없을 거니까 네, 네, 이제 네. 어떻게 잘할 거냐. 어떻게 네.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네, 개인도 그럼-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잘할 건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쨌든 네. 작년에 막 특히 작년 말에 심리가 너무 위축되니까요. 뭐 정치도 그렇고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이렇게 확 뭐 거금을 주고 전세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확 집을 늘려서 옮기거나 확 팔아버리거나 이게 좀 하기가 어려운 심리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그런 그럼요. 느낌은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지금 요즘 막 나타나는 현상, 거래도 또 끊기고 이런 현상이 그 심리가 조금 나아지면 좀 풀려 나갈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거 말고 더 기저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위축되는 요인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뭐 부동산 시장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에 뭐가 있냐면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시장만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10억 원에서 뭐 9억 원대로 내려가고 있지만 평균 가격으로 보면 11억 원, 12억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소득이라든가 자산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게 계속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이제 기저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심리까지 위축되니까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기저에는 유효 수요가 부족한 게 사실 항상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네. 감안하셔야 된다. 그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2월에 그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꺾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네. 지금 시장 추이가 실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저희가 실거래 가격 지수로만 보면요. 1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뭐 아직까지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수로 보면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거래 가격을 보면 하락세를 보이거든요. 네. 이미.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의 차이가 좀 있는 걸 감안하면 이미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연말에 어떤 계엄 정국과 같은 정치적 급변 사태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돼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꺾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구조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효 수요가 이미 적기 때문에 그렇죠. 꺾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내내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네. 어떤 시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어떤 유효 수요가 갑자기 생겨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면 조금 달라질 수, 네, 단기적으로 네, 네. 달라질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 지금 시장에 집을 살 만한 충분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제 과연 가격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건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서울로 다들 이사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방은 떨어져도 이런 얘기도 있고 서울 안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규제 영향 때문에 똘똘한 채로 몰리기 때문에 똘똘한 채를 살 만한 강남 지역이나 이런 특정 지역들은
계속 오르거나 가격이 유지될 거다. 전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유효 수요가 더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비싸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구나 개인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지역이 계속 예를 들어서 뭐랄까 가격이 오르고 막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건 뭐냐면 빠집니다. 하락하는데 회복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게 잘 이제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데 사실은 예외는 없고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락한다. 네.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는데요. 최근에도 제 지인이 통영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통영에서 단독주택 괜찮은 데가 오션뷰 막 이른바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다. 1억 5천만 원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한 30, 40평형 되는 그런 정도 주택인데 근데 서울에 지금 단독주택 뭐 재건축된다 어쩐다 소문이 있는 데들은 단독주택도 평당 1억 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막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유효 수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짜리 사기가 훨씬 쉽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는 이쪽 서울이나 이런 재개발 되는데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유효 수요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파트를 아니면 주택을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는 유효 수요는 풍부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이나 2억짜리 그런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효 수요가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일종의 사고 싶은 의지가 없으니까 네. 안 되는 거고요. 네. 서울 같은 데는 사고 싶은 의지는 많죠. 모두 다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싶죠. 그런데 유효 수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체가 평균 가격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거래 지금 언론에- 가격이요. 그게 거래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 가격이요. 아까 평균 가격은 네. 12억 원대. 평균 가격이라는 건 호가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그러니까 총합을 한 다음에 나눈 수. 평균에서. 그러니까 재고주택에 네네네. 그게 네. 평균 가격이 12억 원대고요. 네네네.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의 평균 거래 가격이 평균 9억 거래 원대. 가격이 9억 원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근거죠. 뭐냐면 유효 수요가 안 되니까. 그러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반포의 원베일리 같은 아파트 네네. 최근에 신축 아파트죠. 네네. 이런 아파트들이 뭐 평당 1억 원 가고 2억 원 가고 이렇게 해서 뭐 50억대 60억대 간다고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공급이 감소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채 내놓을 때 그냥 높게 내놓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살만한 사이에 한 채 거래돼서 그게 형성되는 가격이거든요. 그거는 우연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샀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내가 막 대박을 쳐서 나 강남에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채 거래된 걸 우리가 시장가로 얘기할 수는 네네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원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신축됐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팔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 아파트의 아주 독특한 측면이 뭐냐면 40%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있다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뭐냐 투자로 갖고 있는데 언젠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팔지 못해요. 양도세가 너무. 네네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팔기 시작할 때 과연 그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런 강남의 새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물건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한두 채가 거래되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연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건 진짜 유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균 가격이라는 숫자를 볼 때도 굉장히 좀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투자할 때 혹은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기본은 의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뭐 제품 살 때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더 싼 데 없나? 그리고 세일은 언제 하나? 네. 그것처럼 사실은 자산을 보실 때도 항상 의심하시고 잘 분석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좀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도 안 되는 건 지금 모든 가격대의 모든 지역에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높낮이가 있나요? 지금은 같은 모습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네. 그런 네. 초입에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줄고 있고 가격의 하락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나 아니면 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 일시적인 차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가격 하락세가 같이 나타나겠죠.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조금 비싼 쪽, 예를 좀 강남 지역이나 흔히 얘기하는 뭐 마용성, 뭐 목동, 여의도 이런 데들하고 완전히 강북, 뭐 노원구, 도봉구, 뭐 아니면 금천구, 구로구 이렇게 비교하면은 차이가 납니까? 네. 지금요? 네, 지금은 차이가 지금 나죠. 꺾이는 속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노원구 이런 지역은 하락이 이미 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반면에 뭐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단위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지역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같이 5%가 떨어져도 충격이 커요.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 떨어지면 5천만 원인데 네. 5억짜리가 5% 떨어지면 2,500만 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100억짜리가 5% 떨어지면 5억이네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 이렇게 금액이 비싼 앞 동네는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장을 분석할 때 퍼센트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덜 빠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한 20% 이상 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들은 20% 30% 빠졌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10억씩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빠지거든요. 아니 지금 그 금액으로 들으니까 엄청 충격이 크네요. 많은 분들이 야 그런 적이 있었어? 불과 2년 전에 그랬거든요.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충격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0억이 30억 되면 10억 빠진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퍼센트로 하면 뭐 한 10% 이 정도 아니요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면 뭐 덜 빠졌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억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오히려 더 충격이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꺾인 게 예를 들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그 2022년 말 같은데 그랬던 건 정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시간은 좀 봐야겠지만 향후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국면이 예측됩니다. 어떤 거죠? 그때는 빠지는 게 한두 건이었어요. 한두 건이라는 게 한두 아파트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한두 건이 그렇게 거래되면서 빠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빠지는 물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면서 빠진다는 뜻.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매물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가격이 빠지면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전 생각이 다 있고 뭐 제일 높았던 때 생각만 자꾸 나니까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질 때 보통 매물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서 금매만 거래되면서 그게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빠졌다는데 난 모르겠어. 그건 뭐냐면 물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빠졌는데. 네네네. 근데 앞으로 올 시장은 뭐냐면 이제 빠지는 매물의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매물이 얼마나 늘고 있나요? 혹시 서울 수치가 아파트 나오나요? 같은 경우에 89,000호 뭐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최근 한 달간 한 1만 호 정도 증가한 규모인데 이런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보통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빠질 때 매물을 걷어들이는 이유는 야 이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집값이 이제 또 빠지면 야 이러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반응이. 그렇죠. 그러면 매물이 더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상황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아니 근데 집은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네. 팔면 또 딴 데 가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 팔고 계속 버티는 건데 네. 그러진 않을까요 이번에도?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56%가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투자로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매물 팔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거주하는 거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자면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을 팔면 다른 데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자들은 그 집을 팔아도 다른 곳에 수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냥 돈만 챙기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가 되는 게 수요까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물이 늘어나면 구매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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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네. 올해 가격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가격이 이제 상승할 때 보면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격이 오를 때였어요. 상승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오를 때 집을 삽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집을 사지 않고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투자자들은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거든요. 네. 가격이 하락할 때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 버는 거죠. 네. 무주택자들은 자꾸 비싸게 사게 되고. 비싸게 사서 이자 내느냐고 소비 줄여야 되고. 그러네요. 돈 벌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비싸게 샀으니까 빚내서 샀으니까 이자를 물면서 그렇죠.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2025년 또는 뭐 조금 그 뒤라도 지금 한번 가격을 지켜보면서 무주택자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명쾌합니다. 분양은 어때요? 지금 요새 분양가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언론에 나오던데요. 이제 분양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분양이 사실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뭐 전국적으로나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서울의 일부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나중에 보면 계약이 안 돼요. 당첨을 해놓는데 잔금을 못 내는 상황. 그래서 막 무순위 추첨을 또 해야 되고 네.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어쨌든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시장 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수요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분양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올해 또 분양은 물량은 굉장히 작을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분양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서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부동산 PF는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들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 못하는 상황. 이게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에 건설사나 금융권은 문제가 되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땅은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 착수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면 뭐 이자 부담 같은 게 계속 그렇죠. 그 시행사들한테는 그 개발사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가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또 큰 문제고. 네네. 서울시 얘기를 오늘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가 서울 이야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적인 변수인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잠실, 뭐 삼성, 대치, 청담, 뭐 여의도, 목동 뭐 이런 곳들 다 토지거래할 때 허가받게 해놨던 그 규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조치는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건 실거주자만 집을 사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했던 지역은 뭐 강남 압구정이나 삼성 대치, 뭐 송파 잠실,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인데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개발 이슈가 있던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실거주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 수요만 살 사람만 사라 이런 거죠.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집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다. 네.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역전됐나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하니까. 이광수 대표님 따라서 이렇게 다 벤치마킹해서 바꾸신 거 아닌가 입장.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근거를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허가제를 풀어야겠다.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지 못하는 상황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다. 뭐 이래서 이제 푼다는 건데요. 어쨌든 뭐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엄밀하게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투자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규제 완화해 줄게. 너 그동안 못 샀는데 사게 해 줄게. 그러면 돈 싸들고 와서 살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왜 살까요? 부동산을. 그 가격이 올라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도 돈 벌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네, 이런 가격 수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송구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뭐에 대해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송구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를 풀어서 가격이 오르고 시장을 불안하면 그러면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송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무주택자들은 불특정 다수인 거예요. 근데 그러네. 이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 정확하게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주제는 없는 거지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좀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려를 해라.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정치는 네. 정해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하는 게 정책을 만드는 게 전 좋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건 반응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이탈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치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씨도 보면은 자기 주변에서 막 뭔가 구호를 외치고 자기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들 얘기가 국민의 얘기라고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민이라고 하면 보편적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100% 국민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중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야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송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옳다 그러다를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더 큰 정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네. 제가 그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그 신통기획이라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했던 거 있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빨리 그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아파트에 사실 수 있게 내가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뭐 규제를 완화하고 빨리빨리 재건축 재개발 되게 하겠다고 그걸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것도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대상이 됐던 지역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재개발 막 이슈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투자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 막 개선시키고 환경을 개선시켜서 그러니까 거주의 질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나 기획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힐 수 있다. 돈이 안 되면.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사실은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질 않으니까요, 대표님만큼. 뭐 안 보다가 부동산 기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신통기획 약발 때문에 서울의 자양동이라고 있잖아요. 자양동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평당 1억 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강남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는 갑자기 막 뭐 50평형대 단독주택 내놨는데 16억 원에 내놔도 안 팔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그게 이런 개발이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이익을 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미 팔고 나간 사람도 많고. 평당 1억에 팔고 나간 사람들도 많겠군요. 그렇죠. 실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민들은 사실은 실제로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되게 중요하고 네. 저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을 올려주고 뭐 사업을 개선시키고 금융 조달을 작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차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순차 개발은 그러니까 모두 어떤 다 같이 할 수는 없죠. 아.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 해보자 이거거든요. 너도 해주고 강남도 좋고요, 강북도 해주고 나 뭐 강북에 표 안 나오니까 강북도 해주고 나는 강남에 표 안 나오니까 강남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게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정확히 정해서 그런 순차 번호표를 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발을 빨리빨리 모두 다 해서 이 비싼 가격을 팔 수 있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네. 어쨌든 동네를 순차적으로 착착착 개발하는 그렇죠.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볼수록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 네. 이게 짧게 보면 오히려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좀 아까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국은행에서 네. 이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속보인데 요거는 전문가들이 동결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었지만 또 뭐 일부는 그래도 금리 인하해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수 경기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주도권을 못 가져가는 이유가 이게 스텝이 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릴 때 충분하게 올리지 못했어요. 특히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때문에 그 눈치를 안 보고 물가만 잡기 위한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리는 속도도 느려지고 뭐 이렇게 환율도 꼬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냐 아니면 고용이냐 경제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계속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또 시장의 분위기에 봐면서 그 말을 바꾸고 그냥 동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국은행 수수료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올릴 때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네요. 근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목표가 뭔지 네. 그리고 우리는 뭐에 따라서 스케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가보다는 좀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 신경을 더 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을 그렇게 확보했을 때 다시 유동성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고 그리고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과잉해서 또 막 해석하고 환율까지 걱정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귀에 꽂히는 거는 서울 아파트값 한 20%까지도 내릴 수 있고 거래량도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한번
돈 준비해놨다가 살 타이밍 찾아봐라. 네. 이게 맞습니다. 딱 꽂히는데 네.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네. 제가 기대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고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